마지막 발표를 하게 된 조성웅입니다. 저는 스탕달과 대혼란기의 청년 문제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제가 불어불문학 청년을 말하다라고 해서 스탕달이 그려내는 새 작품 속에서 주인공을 중심으로 스탕달의 어떤 그 당시에 귀족과 부르주아에 대한 어떤 견해, 그래서 작품 속에서 주인공들이 나타나는 어떤 양상에 대해서 작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텍스트를 읽지는 않고 화면으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탕달은 소설이라는 것은 대로를 걸어 다니는 거울과 같다 해서 당대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면을 그대로 그려 보고자 했던 어떤 사실주의 작가의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탕달은 1783년도부터 42년도까지, 그러니까 대혁명부터 1830년 어떤 혁명이 거의 마감되는 시점을 살아갔던 작가로서 어떤 혁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국왕의 처형, 공포정치, 나폴레옹과 자유주의, 왕정복고, 이 전체적인 세계를 작품 속에 다루고 있고, 대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사회가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혼란과 무질서한 어떤 사회를 작품 속에 그려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앙시앙 레짐의 가치와 새로이 떠오르는 부르주아적인 어떤 가치, 돈의 가치를 작품 속에서 적절하게 대조시키면서 양쪽 세계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어떤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스탕달이 한 작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세기의 위대한 단어를 하나 고르자면 바로 돈이다라고 했습니다. 19세기는 귀족과 부르주아의 세기인데 귀족의 이 당시에서 이제 귀족 앙시앙 레짐의 어떤 사회성, 에스프리 게떼 등이 서서히 사라지고 활력이 없으며 권태를 자아내고 모든 에너지가 사라진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자연스럽고 우울한 시대로 19세기를 항상 이야기하고, 다른 한편으로 부르주아적인 가치인 부르주아적인 가치를 굉장히 좀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식, 위선, 협잡 이런 걸로 많이 표현하고 있고, 협작에 대해서는 19세기의 유일한 종교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19세기를 이야기할 때 포그레 트리스트 아니면 트리스트 디스네비엄 시에클, 항상 뭔가 우울한 시대로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탕달이 가지고 있는 귀족과 어떤 부르주아에 대한 견해를 잠시 살펴보자면은 루이 16세가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이제 그르노블에서 들었을 겁니다. 이때 자기의 그 기억을 회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 삶에서 느꼈던 가장 격하고 기쁜 감정의 동료에 나는 사로잡혔다. 독자는 아마 내가 잔인하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52세인 지금도 나는 그때와 같다라고 10살 때의 이야기인데, 물론 라비 드 앙리 버길라르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진실성을 크게 믿지 않을 수는 없는데, 10살 때 왕의 처형을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것이 되겠고, 이렇게 왕이나 귀족 사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사실상 유년기에 철저한 귀족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귀족적이고 숭고한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입식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스탕달은 귀족 혹은 귀족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관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련된 언어를 사용하고 친구들과 함께 놀지도 못하며, 그렇죠? 그르노블에서 또래 부르주아 아이들에 대해서는 항상 그호스예, 빌, 뿌띠, 쌀, 까나이흐 같은 귀족을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용어로 많이 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주아의 어떤 그르노블의 부르주아 계급 전체를 고루하게 비난하는 모순의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르주아적인 어떤 가치에 대해서 귀족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좋게 안 봤지만 부르주아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좋게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돈에 대해서도 트리스트 네세시테로 인식을 했고 상인, 부르주아, 민중 등에 대해서 비록 이들이 혁명적일지라도 굉장히 경멸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중을 억압하는 계층도 혐오하지만 민중 자체에 대해서도 썩 좋게 보지는 않았던. 그래서 보면은 나는 더러운 것을 혐오하는데 민중이란 내 눈에 항상 더러워 보인다. 그렇죠? 민중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내게 순간마다 고통이 될 것이다. 그렇죠? 가게방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보다는 매달 보름씩 감옥에서 보내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민중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는 결코 않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민중을 경멸하지만 또 민중의 행복을 바라는 그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청 계급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러나 동시에 민중의 이름으로 나는 이들의 행복을 정열적으로 갈망한다. 굉장히 좀 귀족과 부르주아에 대해서, 그래서 부르주아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순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던 작가가 스탕달이라고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스탕달은 왕정에 반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이상이 공화정도 결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탕달이 선호했던 정부는 지배받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으로 나쁘게 하는 정부라고 하고, 이러한 정부는 복수의회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절대주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주인공으로 넘어가자면은 루이 16세가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10살의 소녀는 굉장히 환호하지만, 그러나 나폴레옹이 황제로 취임을 하게 된 제1제정에는 또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시앙 르벤이라는 소설에서는 1804년 이전에 죽은 주인공이나 영웅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제1제정에 실망했기 때문에 왕정 복고를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정 복고 이후에 파리로 복귀한 왕과 귀족들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줄 몰랐기 때문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필립 아리에스는 프랑스 문학에서 오랫동안 청년이 없었고 어른만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830년이 되어서야 문학에 청년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스티니악, 루시앙 더 리방프레, 옥타브 드 말리베르, 줄리앙 소렐 등과 같은 주인공들이 대부분 1800 전후에 나타나는 소설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대의 청년이 기존의 어른 주인공과 다른 점은 바로 사회와 맺는 문제적인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형식적으로 계급 제도가 파괴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성공의 신화를 만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왕정 복고의 우울한 시기에 나폴레옹이 구현한 혁명의 유산이 청년들에게 새로이 추억으로 떠오르며 참조의 대상이 되고, 나폴레옹은 자기의 노력 결과로 왕들을 그 구시대적인 정당성을 밀어내며 왕위 찬탈자의 자격으로 모든 청년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귀족 출신이든 평민이든 간에 사회에서 청년이 자아와 정체성을 확립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던 시대임을 스탕달 소설 주인공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30년에 청년들은 르네와 오베르만이 그랬듯이 사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죠? 기존 성인처럼 사회 속에서 완전히 소속되어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존재도 아닌, 그렇죠? 어정쩡한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혼란기 사회에서 주인공이 되고자 하지만 그 사회 속으로 완전히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1830년대 소설 주인공이 처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즉과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은 줄리앙 소렐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발표를 했고 논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르 후즈 에 르누아르는 부제가 1830년대의 연대기이고 작품 자체에서도 1830년대의 프랑스를 있는 그대로 그려보고자 하는 어떤
욕망으로 쓴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설은 당연히 역사적, 정치적 문제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소설 2부에서 더 라몰 후작은 이 시기를 무질서로 향해 나아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겠고 이러한 배경은 때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소설의 시작에서 수입을 가져온다는 것이 이 수입을 가져온다는 곧 부르주아적인 가치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논리가 베리에르 시를 지배할 때 인생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사회와의 문제적인 관계에 결정적으로 부딪히는 인물이 바로 줄리앙 소렐입니다. 줄리앙 소렐은 19살이 갓 되고 민중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명석한 두뇌와 준수한 외모, 야망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유일하게 하청민의 아들이라는 이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의 시작에서 끝에까지 보면 시작은 곧 아들의 임금을 협상하는 인색하고 교활한 아버지, 소설의 마지막에서는 줄리앙의 시체를 거래하는 푸켓까지 부르주아적인 가치인 돈이 지배하는 시대이고 또 철저하게 노동 가치에 의해서 상업적으로 평가받는 인물이 줄리앙 소렐입니다. 처음 가정교사로 시작할 때보다 파리에서의 임금은 4배나 인상되고 마틸드가 임신하고 줄리앙이 사위가 되려는 순간 드라몰 후작이 줄리앙에게 주고자 하는 그 어떤 돈 이거는 액수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부르주아적인 가치나 어떤 노동적인 가치에 의해서 평가받는 인물이 줄리앙 소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주아적인 어떤 가치를 가장 열렬하게 추구해야 하는 인물이 바로 줄리앙 소렐인데 줄리앙 소렐은 프릴레르, 발루누, 레날 시장과 같이 천박한 삶을 살아가려는 그죠 부르주아 자체를 자기도 부르주아인데 부르주아를 거부하게 되고 레날 부인은 줄리앙을 봤을 때 이 돈을 따지는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스탕달은 분명 부르주아에서 미래의 지배적인 계급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실감했는데 줄리앙 소렐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죠? 자코뱅이자 나폴레옹주의자 고귀하고 반항하는 청년이지만 혁명이 세운 단두대에서 사라지는 운명을 피할 수는 없는 그러한 인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리앙 소렐이 마지막에 하는 변론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은 사람들은 곧 사회가 될 겁니다. 사회는 저를 통해서 저와 같은 부류의 젊은이들을 영원히 징벌하려고 한다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전에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노력이 정지용 선생님께서 하신 부분에 보면 이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이 문제점을 사회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행복을 가진 청년의 힘과 욕망의 정당성을 사회 속에서 보여주고 싶었지만 결국은 사회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 수밖에 없는 인물. 그 줄리앙이 취한 야망이 비록 해체되는 무능한 귀족 사회일지라도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단두대에서 사라지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에 지배적인 계급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결국 줄리앙의 실패는 개인적인 실패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역사적인 어떤 관계의 실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줄리앙 소렐이 철저하게 하층민 출신의 주인공이었다면 스탕달은 다른 세 소설에서는 굉장히 귀족이고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르망스를 먼저 살펴보면은 아르망스는 1827년도에 나왔는데 이 소설은 1830년 혁명으로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지난 세월의 상징은 몰락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상의 주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청년들에게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망스에서는 줄리앙과 다른 계급의 소설 주인공을 등장시키는데 바로 이제 옥타브 드 말리베르입니다. 옛 귀족의 외아들이고 스탕달 주인공 중에서 가장 지능적이고 기지도 있으며 잘생긴 외모에 고귀한 영혼까지 그리고
에콜 폴리테크닉까지 졸업을 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옥타브는 귀족 계급에 속하지만 귀족 계급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1830년도 시대에서요. 그래서 정기기관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이후에 계급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19세기의 귀족은 현 시대의 요구와는 가장 멀리 떨어진 탓에 활력이 없는 계급이다라고 자기가 속한 귀족 계급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옥타브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신체, 옥타브는 이제 앙피스왕으로 나오는데 소설 속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메리메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스탕달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체로 자기 계급의 선천적인 결함이나 그 병들고 거세된 계급을 구현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설의 시작을 보면은 갓 20살이 된 옥타브는 얼마 전에 에콜 폴리테크닉을 졸업했다. 아버지는 외아들을 파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고 싶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소망이 그렇다는 것을 확인하자 옥타브는 포병대에 들어가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그렇죠? 원래는 몇 년간 군에 복무하다가 전투 기회가 오면 계급장을 내던지고 전투에 참가하고 싶은 것이 그의 속마음이었을 것이다. 포병대에 들어가고 싶었고 가족적인 어떤 분위기나 환경이 모든 것을 다 사회에서 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지만 갓 20살에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회의 관계와 사회적인 참여는 완전히 포기하는 인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옥타브는 자신의 독특함, 소설에서는 이 생귤리에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격적이거나 신체적인 것인데 이 독특함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상대하기 거북한 괴짜로 여겨졌고 어떤 우울한 기색을 가졌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가 데려온 의사는 이 옥타브의 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귀족 신분의 청년들을 특징 짓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우울증이라고 옥타브의 병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갖추고 태어난 옥타브에게 의외로 자신의 삶을 결정해서 쟁취하려는 욕망이 완전히 결여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엄마는 아들을 프랑스의 청년 귀족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옥타브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1825년, 26년 젊은 귀족의 대표적인 인물 유형으로 행동하지도 않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비꼬는 의미 말고 어떠한 가치도 없으며 그렇죠? 작품 속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비꼬는 의미 말고는 가치가 없으며 오직 돈만이 귀족 계급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망스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돈의 숭배라는 면에서 은행가들을 능가할 사람은 우리 가운데 얼마 없을 거예요. 일단 돈의 숭배, 부르주아적인 어떤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귀족 계급을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공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옥타브는 결코 기술자나 산업인으로 남으려는 생각은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옥타브는 실생활에서 가장 가질 만한 어떠한 취향도 없으며 현실 세계에 속하지 않을 순수함을 갈망하고 이 정렬은 현실 세계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는 인물로 항상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타브는 다른 사람과 완전히 동떨어진 존재로 일관적으로 묘사되고 그렇죠? 귀족 계급으로서 중심부의 삶이 아니라 자기 또래의 귀족에 비해 주변부에서 서성이는 그러한 인물로 끝까지 일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타브는 이러한 그 어떤 상황에서 두 가지 방식을 택하는데 첫 번째로 가치와 본질을 상실한 귀족을 거부하고 자신은 정신적인 진실함을 가진 귀족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아르망스가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기 때문인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지. 그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걸. 나는 그가 훌륭한 심성을 지녔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200만 프랑을 손에 넣을 희망이 생기자 사람이 바뀌고 말았어. 그렇죠? 이 망명 귀족 보상법에 대해서 200만 프랑이 자기한테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 돈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아르망스의 존중을 되찾기 위해서 옥타브는 진정한 귀족 정신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옥타브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속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할 텐데. 그러나 소설 마지막 장까지 옥타브는 내적 고민만 하다가 자신이 추구하는 이 정신적인 길을 결국은 포기하고 마지막에 와서 두 번째 길을 택하게 됩니다. 결혼하자마자 그리스로 가는 배를 타겠다는 결심을 하는데 이것은 곧 지난날의 귀족, 진정한 귀족인 자기 선조들이 걸었던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이고 곧 1147년 십자군 원정에 나섰던 선조처럼 그리스 독립을 지원하는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러나 옥타브는 결코 그리스 땅에 도착하지도 않고 그리스 땅에 발을 딛지도 않습니다. 단지 멀리서 영웅들의 땅을 보며 손을 흔들 뿐이고 이렇게 해서 사회 속에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었던 젊은 청년, 귀족 청년으로서의 삶을 배 위에서 자살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죠? 소설에서 보면은 행복은 결코 이루어지기 쉽지 않았고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는 행복만을 바라보던 귀족 가문의 옥타브는 그렇죠? 귀족들에게 혐오감을 가지고 사회가 강요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길 원하며 한 차원 높은 가치를 갈망했지만 그러나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옥타브의 운명이고 사회는 다시 한번 청년에게 탈출구를 마련해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옥타브를 이 벗어나기에 실패한 전형적인 소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설, 이건 1834년에 쓴 소설인데 루시앙 르벤을 보면은 이 소설을 쓸 때에도 소설은 하나의 어떤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어야 하고 동시대 사회의 관습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고자 하는 어떤 목표로 이 소설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는 7월 왕정 초반의 현실, 즉 조작된 선거, 은행가, 장관, 왕까지 가담하는 전신을 통한 주식 조작, 장관들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 사적인 목적으로만 재산을 늘리려는 의원으로 가득 찬 의회, 이런 7월 왕정 초반의 현실을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이때가 되면은 아르망스가 6년 전에 쓴 아르망스가 귀족 사회를 다뤘다면은 1834년이 되면은 귀족에 대한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부르주아 대은행업자의 지배를 받는 권력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왕정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그려지고 권력의 확고한 기반이 되지도 못한다. 그래서 드 베즈 장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왕의 이름은 모든 마법적인 효력을 박탈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은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장관들보다 우스꽝스러운 인물이며 은행업자 르벤 씨와 협상을 해야 하고 돈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당성에 의존해야 하는 인물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귀족인 부르주아가 앙시앙 레짐을 완전히 대체하고 국가를 지배하는 계층이 되어가며 돈과 권력에 피할 수 없는 상관관계를 소설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르벤은 1830년 7월 혁명 이후 새로운 귀족임을 자처하며 이제 부르주아지만 자기는 이제 새로운 귀족임을 자처하게 되고 이러한 은행업자가 장관을 물러나게 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장관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르벤과 그랑데는 새로운 시대의 상징으로 떠오릅니다. 새로운 힘을 상징하는 그리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돈이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까지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 바로 루시앙 르벤이고 루시앙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오늘날 모든 것을 요약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그죠? 이 소설은 다시 이제 명령 위반으로 시작되는데 루시앙 르벤은 외출이 금지된 날에 이유 없이 산책을 나갔다는 이유로 자기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에콜 폴리테크니크에서 퇴학을 당했다. 이때가 바로 1832년 6월 5일 바리케이트 사건이 있는 날이고 라마르크 장군의 장례식 때 루시앙은 산책을 나갔고 외출이 금지된 학생들은 장례 행렬을 따르면 안 되었다. 몇몇 청년들은 왕의 폐위를 주장했고 루시앙은 공화주의자로 오해받아서 퇴학을 당한 것이다. 이 대은행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르벤인데 이 르벤 가문은 스탕달이 신임하지 않는 그 부르주아 계급에서 유일하게 예외가 되는 유형이 되고 있습니다. 르벤은 부르주아 출신이지만 귀족적인 특성을 지닌 부르주아이며 돈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권력과 유희적인 관계를 가지며 기지와 감수성을 겸비해서 부르주아가 자질 있는 귀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만장자 은행가는 아들이 이공대에서 퇴학당했어도 자식에 대한 애정의 변함이 없고 아들의 공화주의 사상을 빈정대긴 하면서도 자식을 무한히 사랑하는 아버지가 됩니다. 스탕달 작품에서 아르망스에서도 귀족 가문이고 돈도 굉장히 많지만 아빠의 역할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유독 루시앙 르벤에서는 자식을 무한히 사랑하는 모든 것을 가진 아버지가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시앙은 어머니의 살롱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엄마의 살롱에서는 저속한 행동과 가식은 인정받지 못하고 돈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살롱에서 돈은 장점으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살롱은 이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살롱으로 제시되며 루시앙은 다른 스탕달 소설 주인공이 가지지 못한 많은 점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이렇게 20살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즉 권위적이지 않은 가족,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 비록 가문이 부르주아이지만 정치와 재계에서의 권위가 있는,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하는데 루시앙은 줄리앙이 그렇게 도달하고자 갈망했던 바로 그 위치에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루시앙도 옥타브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사회적인 참여, 자기 확신의 부재로 특징 지어지며 자신이 희생해서 지킬 이상향은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시앙은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추구하지도 않으며 과거에도 미래에도 집착하지 않고 현재 여기에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의 인생은 아버지의 품속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촌은 루시앙이 백만장자 아버지 덕택에 성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려 들지 않고 자신의 확고함이 없이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서 만족하는 아이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해주며 아버지의 영향에서 벗어나 무엇인가가 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루시앙은 자신이 무엇이 될지 알 수도 없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모르며 만약 누군가가 자신에게 답을 해줄 수 있다면 살해를 해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모든 것이 가능한 환경에 처한 루시앙에게는 가장 어려운 것이 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특권을 가진 루시앙, 그러니까 태어나는 고생만을 한 루시앙은 아들만 생각하고 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아버지 아래에서 왜 자신을 정립하지 못하고 응습하지 아이로 머물러 있어야 했는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나 완벽하고 세상의 법칙을 정치계, 경제계에서 세상의 법칙을 너무나 잘 아는 아버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전수해 주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들을 질식시키며 세상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온실에서 엄마 아버지의 보호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루시앙은 유년기에 머물러 있어야 유년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30년대 부르주아 출신의 대표적인 청년 주인공이지만 여전히 어른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어서 사회적인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자기 자신을 정립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루시앙 르벤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줄리앙 소렐도 그렇고 옥타브도 그렇고 루시앙도 그렇고 왜 사회적인 관계에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타브는 군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줄리앙은 일찍부터 군인의 길을 포기하고 파르마의 수도원에서 파브리스는 워터루 전투에 참여하지만 나폴레옹을 마주치지도 못한다. 루시앙은 낭시에서 경험하는 군대 역시 군대다운 군대가 전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귀족 계급과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스탕달의 이중적인 판단이 적용된 것은 아닐까. 귀족 계급 청년도 사회와의 관계에 실패하고 부르주아 계급의 청년도 사회와의 관계에 실패하게 되는데, 그렇죠? 새로운 어떤 시대, 부르주아의 가치, 돈의 가치를 강조하지만 주인공에게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게 되는 모순. 이러한 가치를 주인공이 추구하지 않다 보니까 스탕달이 이러한 것을 굉장히 혐오했기 때문에 주인공에게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도록 하니까 당연히 사회적인 어떤 관계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 혼란한 역사 시대의 주인공들이지만 사실상 역사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1830년의 청년들은 사회와의 문제적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써나갈 수 없으며 따라서 성인이 된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곧 실패한 청년이 되고 사회적 관계에 실패한 청년 주인공들에게 1830년에 되는 환멸이자 세기병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혁명은 일어났고 새로운 혁명이 발생할 때 18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이때는 이들은 이제 너무나 나이가 들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사회와의 어떤 관계 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탕달이 항상 추구했던 것이 사랑과 행복인데 이 사랑과 행복의 추구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것. 그죠? 현실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욕망이 단절되고 주체로서 자신을 정립하지 못한 청년에게 사회가 가하는 가장 엄한 압박은 에로스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드러나는 문제적인 관계는 실패한 청년을 만들고 에로스의 자연스러운 발현 또한 억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정치적인 단절 속에서 욕망은 단절되고 주체로서 자신을 정립하지 못한 청년은 사랑과 행복을 지속시켜 나가는 데에도 문제점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상하게 스탕달의 주인공은 웬만하면은 행복을 발견하는 그 순간 자살을 하거나 단두대에서 죽어가거나 이렇게 결론적인 행복은 궁극적인 행복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 행복을 지속해 나갈 수 없는 에로스의 어떤 압박이 어떤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두 피에르 라파르의 어떤 두 논문을 참고하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